서울을 뒤흔든 충격 실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석 달, 장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 김영수 씨, 아내 이은희 여사의 남편이자 사위 박준서의 장인이었던 그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 뇌출혈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발길도 끊겼고 옛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죠. 목동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3층짜리 집만이 지난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한 정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위 준서는 여전히 2층 작은 방을 썼습니다. 아내 서연은 앞쪽 큰 방을 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자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매일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두 개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준서는 출퇴근을 반복했고 서연은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시끄러운 다툼은 없었지만 마치 금이 간유리처럼 선명하고 위태로운 냉랭함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여사. 한때는 억척스럽고 똑 부러지며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그녀는 이제 집안에 말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짓고 화초에 물을 주고 베란다 의자에 몇 시간이고 앉아 붐비는 골목길을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겠지만 이 집이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준서뿐이었습니다. 그가 장모인 은희를 안쓰럽게 여긴 것은 단순히 장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잘 웃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한 밥을 지었고 설거지를 깨끗이 했으며 준서가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죽 한 그릇을 챙겨두었습니다. 차가운 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사소한 배려는 이 낯선 집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촛불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출 때 남편의 영정 사진 옆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던 그 기품 있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던 눈물, 어린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준서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은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희는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냉담함, 남편의 죽음이 남긴 공허함, 그리고 사위 준서의 다정함은 그녀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의 경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욕망이 아닌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세 사람의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금단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과거에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터져나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궂은 날씨가 지나고 서울의 하늘이 막 밝아오던 어느 이른 아침, 준서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골목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문을 잠그며 그는 낡고 이끼 낀 담벼락의 노란색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난 석 달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곳이었죠. 준서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보통 저녁 6시쯤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바빠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물었고 가끔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기곤 했습니다. 은희는 항상 밥을 짓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시계 초침 소리만이 외로움을 새는 듯한 식탁에 홀로 앉아 천천히 밥을 씹을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석 달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쏟아져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바로 들어가지 않은 채 처마 밑에 서서 하얗게 쏟아지는 비와
2층 베란다의 부겐빌리아 화분을 거세게 때리는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은희가 보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녀가 반평생을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준서는 문턱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비가 많이 오네요. 은희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부어 있었는데 빗물이 튀어서인지 아니면 그 전에 울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울비는 꼭 사람 마음 같아. 지겹게 내리는 게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니었지만 준서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은희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 저녁에 만들어둔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준서가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눈빛에는 어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식은 밥을 챙겨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로 데워줄까? 그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될지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침묵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깡마른 손과 지쳤지만 굳건해 보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은희는 젓가락을 멈췄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준서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진정으로 외로움에 익숙해지진 않는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화려한 말도 살가운 행동도 없는 이런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공통점이라곤 없을 거라 생각했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은 처음에는 연민이었고 이내 호감으로 변했으며 점차 더 위험한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저녁을 먹은 이후로 누구도 그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은희는 계란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비닐봉지에 담아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준서가 출근길에 편히 가져갈 수 있도록 아무런 말도 쪽지도 없었지만 준서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여전히 혼자 식사했지만 가끔은 준서야, 오늘 힘들었니? 밥은 밥상에 차려놨다 하고 위층을 향해 묻곤 했습니다. 준서는 길게 대답할 필요 없이 가볍게 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서연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오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었고 그나마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회사 일로 짜증을 냈습니다. 준서가 말을 걸 때마다 서연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 좀 물어볼래? 밤이면 준서는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옆방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신혼 때처럼 서로를 껴안거나 머리를 베고 눕거나 실없는 농담을 하며 웃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은 시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서가 일찍 퇴근했을 때 그는 은희가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곳을 정성껏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손으로 작은 먼지떨이를 들고 향로의 먼지를 쓸어내던 그녀는 남편의 사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곤 했습니다. 준서는 부르지 않고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은희가 돌아섰을 때 그는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왔니? 네, 영정사진 닦고 계셨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 그이가 먼지를 싫어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준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아주 다른 종류의 애틋함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연약한 여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가 딛고 선 의자를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은희는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침묵은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먼지떨이를 건넸고 준서는 무릎을 꿇고 향로를 닦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이가 이걸 봤으면 웃었을 텐데. 은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이 집에 아직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안심했을 거야. 그 말에 준서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자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서는 방에 앉아 은희의 방에서 복도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따뜻하고 희미한 빛은 빗속에서 들려오는 아련한 부름 같았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아래층의 은희도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눈을 뜬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비 내리는 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주일 내내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2층 베란다에 내리쬐는 햇살에 부겐빌리아 잎사귀 하나하나가 생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준서는 식탁에 앉아 익숙한 계란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몸집의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방식 그대로 단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정적인 시선도 갈망하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는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준서는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인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은희였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은희가 돌아섰을 때 그들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치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움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유, 입에 맞니?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다시 마주할까 두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한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고 믿었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 눈빛을 말입니다. 점심때 준서는 일찍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급한 회의가 있다며 집에 오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준서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화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은희가 두 사람 몫의 식사를 차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정갈한 밥과 국, 시금치나물, 두부 부침, 그리고 얇게 썬 고추를 넣은 간장 양념장까지 전형적인 한국 가정식이었습니다. 매콤한 간장 냄새가 작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들은 별말 없이 식사했지만 이전의 어색한 식사와는 달리 분위기는 한결 따뜻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법,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은희가 그의 밥그릇에 두부 부침을 하나 더 얹어주며 문득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많이 야윈 것 같구나. 잠은 잘 자니? 준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자는 편입니다. 다만 꿈자리가 좀 사나워서요. 무슨 꿈?
어머니 꿈도 꾸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 꿈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길고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는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기술을 배우다 도시의 아가씨인 서연을 만났습니다. 사위가 된 후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준서는 늘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이 적고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쉽게 잊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 이후 반평생의 희생과 고독을 겪은 그녀가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많은 것을 내어주는 이 남자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옥상 작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가 가꾸는 난초 화분 2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가위를 들어 마른 잎을 잘라냈습니다. 은희가 따뜻한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생강차야, 속 따뜻하게 마셔.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더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받아들고 작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긋한 차 냄새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몸짓도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고개만 살짝 기울이면 서로의 어깨에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준서는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슬쩍 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황혼 아래 비스듬히 기댄 얼굴, 부드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잊으려는 듯 지그시 감은 눈. 아직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경계선을 향해 아주 긴 한 걸음을 내디딘 후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안개가 짙게 깔린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목동의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골목 끝 3층 집은 여전히 2층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마당 아래 제스민 덤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핑계는 너무 낡아서 준서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물을 한 잔 따르고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그와 서연 사이에는 감정도 미래도 없는 존재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든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준서를 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안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약 반 미터 정도 떨어져 앉았습니다. 작은 거리였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잠이 안 오는구나. 그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저도 그래요. 자려고 해도 눈만 감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 혼자 차를 마시며 아침이 오길 기다렸지. 네 아버지가 떠난 후로는 그게 버릇이 됐나 봐. 마지막 말에 준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반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 이제는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 밤중에 홀로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있지. 서연이에게 너무 엄격했던 거. 공부 잘해야 한다. 안정적인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던 거. 알고 보니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더구나.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르게 사실 건가요?
은희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면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지. 늙은 여자는 더 이상 실수할 권리가 없거든.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창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근처 작은 탁자 위에 영정사진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수 씨는 여전히 자신이 살던 집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방으로 올라가려 일어섰지만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너도 잘 자거라. 준서는 다가가 아들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는 순간 은희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으며 더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장모와 사위의 눈빛이 아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작은 온기를 발견한 눈빛이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뒤돌아 계단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뒤에 남은 은희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준서의 어깨에 닿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빠르게 뛰는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호응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그들이 서로에게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에서 서로를 애써 피하는 침묵 속에서 준서와 은희는 둘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텅 빈 마루에 떨어진 바늘처럼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발기만 하면 그 날카로움을 온전히 느끼게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서는 조금 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그 집에 사는 여인이 오늘 밥은 먹었는지, 차는 마셨는지,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여전했지만 이제 준서의 밥을 밥상에 그냥 두는 대신 밥그릇 2개와 수저 2벌을 놓고 물컵도 2개를 따라 두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오면 먹어라라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식사는 거짓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떤 식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든 서울은 한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쌀쌀했습니다. 준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옛날 사진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결혼사진, 그와 서연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어색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옆에는 은희가 서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그 사진이 다른 사람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와 서연 사이에는 침묵과 무심하고 퉁명스러운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10시가 넘어 귀가했고 셔츠 깃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고 준서는 묻지 않았지만 은희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연 이 방으로 올라간 후 그녀는 부엌에서 준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해요, 어머니. 그저 같이 살면서 남처럼 지내는 게 힘들 뿐이죠. 은희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정이 든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엔 함께 살아도 서로를 보지 않으면 사랑은 싹틀 수 없는 것 같구나. 그 말에 준서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의 손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처럼 그녀의 손목 위로 살며시 얹혔습니다. 위로하려는 듯 손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손을 뺐지만 꾸짖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자. 준서는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모호한 죄책감이 차올랐다가 가슴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은희의 눈빛 때문에, 그가 잡았던 따뜻한 손 때문에, 그리고 그녀 곁에 있을 때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옆방의 은희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준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매일 밤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사고 약국에 들러 비타민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안경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62세의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그런데 왜 무언가 이제 막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두려우면서도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그날 오후 서울에는 때 아닌 비가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늦게 퇴근했고 흠뻑 젖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틀거리며 걷고 안색도 파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서둘러 따라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그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새빨갛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왜 그러니? 준서는 눈을 살짝 뜨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세상에 몸이 불덩이 같은데 괜찮다니. 그녀는 서둘러 손등을 그의 이마에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준서의 팔은 고열에도 불구하고 덜덜 떨리며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젖은 수건과 체온계를 가져오고 이온 음료를 타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해열제 몇 알을 억지로 먹인 후에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30분마다 수건을 갈고 체온을 재고 준서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달래듯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존재가 혼미한 의식 속에서 준서를 안심시키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밤중이 되자 준서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편안하게 쉬며 눈을 떴습니다. 은희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여전히 손에 찬 수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아무데도 안 가.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고 눈물은 억누를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의상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던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부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서는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목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은 잘 덮여 있었고 땀을 닦은 수건은 베개 옆에 놓여 있었으며 약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을 타고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그는 지금처럼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희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돌아섰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고는 가슴에 차오르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돌아섰습니다. 죽이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준서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었어요. 은희는 맞은편에 앉아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가끔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숨겨왔던 말을 무심코 내뱉기도 하니까. 그 말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 같았습니다. 아무도 감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설렘을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숨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경계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아내에게 버림받은 한 남자, 남편을 잃고 수많은 낡은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한 과부, 잊혔던 두 영혼이 마치 두 개의 작은 불꽃처럼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닿으면 온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불꽃이 온 집안을 은밀히 불태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이 내린 후 준서는 은희의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고 오후에는 묽은 죽을 끓여주었으며 그가 낮잠을 잘 때면 이마에 따뜻한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하면서도 이름 붙일 수 없고 따뜻하면서도 오래 간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이 옥상 제스민 덤불을 스치며 윙윙거렸습니다. 준서는 은희에게 바람을 쐬러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의 장인이 매일 저녁차를 마시며 트로트를 듣던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와 보는구나. 내 아버지가 떠난 후로는 차마 발을 들여놓지 못했어. 옛 풍경을 다시 볼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옛 풍경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은희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위는 어째서 날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준서는 생강차를 담은 주전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별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간은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집 빗자루질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가로등 불빛이 마당 한 구석으로 스며들어 아주 가까이 앉아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준서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믿으시겠어요? 가끔은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은희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만하거라. 그녀가 말했지만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이 집에서 매일 살면서 잊어야 한다고, 거리를 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생각나고 더 마음이 쓰여요. 그만해, 준서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아줘. 준서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고 눈가는 붉어졌으며 숨은 가빠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희가 자신의 손을 준서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는 바로 거두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두 사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 예고 없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들어와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가방을 소파에 던진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에 바싹 붙어 서 있는 준서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준서의 얼굴을 빠르게 훑고 이내 은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컵을 씻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로 부엌에 계세요? 아, 그냥 설거지 마저 하려고. 준서가 밥 먹고 그냥 둬서 내가 씻어주려고 했지.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제 남편 설거지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서 좀 도와준 것뿐이다. 뭘 그렇게 꼬아서 듣니?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미 갈등으로 가득한 이 가정의 땅에 위험한 씨앗 하나를 뿌렸습니다. 염탐, 의심, 그리고 파헤침이라는 씨앗을. 그날 밤 서연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스크롤하다가 쇼핑몰 사이트에서 멈췄습니다. 검색창에는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콘센트로 위장된 손가락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조용히 주문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바로 물건을 받았고 식탁과 거실 대부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엌 선반 구석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준서와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확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했고 아무리 무심한 딸이라 해도 여자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마치 이 결혼 생활이 아무런 메아리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준서에게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 뒤에서 서연은 매일 밤 그 작은 카메라에 연결된 앱을 열어 자기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준서와 어머니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준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통의 시선보다 길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었다가 어색하게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아무 반응 없이 침묵했지만 이내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연이 어머니에게서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엿새 날, 그녀는 준서가 2층에서 내려올 때 은희가 계단 옆에서 평소보다 오래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서 있었지만 닿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연 자신도 자신이 본 광경에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준서는 처마 밑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은희에게 우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얇은 옷 어깨를 적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은희는 우비를 거절했지만 준서는 꿋꿋하게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란 불빛을 받아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준서를 바라보는 눈빛은 장모가 사위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떨리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배신당한 아내들이 흔히 그렇듯 발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뒤로 물러나 화면을 끄고 이어폰을 뺀 채 침실 바닥에 홀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보고 조금 놀랐고
은희는 더 당황하며 젓가락을 쥔 손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비 오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괜찮았어. 빨래를 일찍 걷어서 별로 젖지도 않았고. 네, 다행히 누가 우비를 가져다 줬잖아요. 서연은 죽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은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접착제를 부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날 점심, 서연은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은밀한 카메라 설치할 만한 곳 없을까? 부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위층 거실은 어때? 계단 근처. 벽걸이 옷걸이형 카메라가 딱이겠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고마워. 이 집에서 누가 가짜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7번째 밤, 서울의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와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을 흔들었습니다. 목동 골목 끝집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지만 2층에서는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잠이 오지 않아 속을 덮이려 생강차를 끓이러 내려왔습니다. 주전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주전자에 이미 물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서가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 부어놨어요. 어머니, 차 끓여서 따뜻하게 드세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약한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준서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이름 없는 감정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애와 동정심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갈증이 뒤섞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은희가 부엌 옆 소파에 얇은 쇼를 두른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자니? 그녀가 고개를 들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물 마시러 내려왔다가 어머니 계셔서요.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는 여느 때처럼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만약 언젠가 내가 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날 미워할 거니? 준서는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가받고 버림받고 자신이 가장 마음 약해진 사람에게서 잘못되었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워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은희는 말이 없다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없이 그저 깡마른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려 희미한 노란 불빛에 섞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몸을 기울였는지,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닿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던 두 사람이 끝없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포옹,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시간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던 입맞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2층 위 서연의 침실에 있는 핸드폰 화면에서 새로 설치된 나무 옷걸이 속 숨겨진 카메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송된 영상은 준서의 손이 은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 그들의 입술이 더 이상 주저없이 닿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핸드폰을 너무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예감, 모든 의심,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등골까지 시린 차가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과 존경했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은희는 방금 자신들이 나눈 순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죄 많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손에 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의 손에 다음날 아침 초겨울의 부드러운 햇살이 2층 유리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은희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 준서는 평소보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눈 밑은 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쳤지만 어젯밤의 과거와 부딪힐까 두려운 듯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밤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일 용기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출근해야겠어요. 준서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가거라. 날씨가 빨리 추워지는 것 같으니 너도 따뜻하게 입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평범해 보이는 걱정의 말이었지만 이제는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의 소리를 켜지 않은 채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표정만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몸짓, 모든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따지지도 소리치지도 대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이힐을 신고 이웃들에게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빠, 밥 먹었어. 라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서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은희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대신 장을 보러 갈 참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건을 꺼내던 중 그는 낯선 요구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체였습니다. 준서는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집안에 무언가를 써놓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쪽지를 남긴 지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그 글씨를 보며 마치 누군가 나는 다 보고 있어. 아직 말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한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희는 장인이 살아계실 때 아주 좋아했던 생선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 음식 하셨네요. 서연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갑자기 내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상하네요. 죽은 사람은 기억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다니. 은희는 말이 없었고 준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준서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가 등을 돌렸을 때 서연이 문틀에 팔을 기댄 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설거지 다 하면 내 방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서연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벼웠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 이제 덜 피곤해하셔. 어머니랑 오빠 참 친하네.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자놀이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 보여서 좀 챙겨드렸을 뿐이야. 오빤 참 착해. 다른 사람도 오빠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을 만큼.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거 알아? 어떤 것들은 잘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더 똑똑히 보려고 침묵할 뿐이야. 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만으로도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 서연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뭘 받는지 어머니한테 아직 말 안 했어. 내가 뭘 할 건지도 오빠한테 아직 말 안 했고 그냥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보고 싶을 뿐이야.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 숨막히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와 매일 저녁 어머니, 준서와 함께 식사했고 심지어 웃고 이야기하며 두 사람에게 음식을 덜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갑작스러운 다정함이 준서와 은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돼지갈비찜 했는데 오빠 한번 먹어봐. 맛있어?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들어가서 쉬세요.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준서와 은희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준서가 막 집에 들어섰을 때 서연이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식하자. 내가 예약해놨어. 우리 부부도 같이 어디 나간 지 오래됐잖아. 준서는 멈칫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서연은 멋지게 차려입고 입술은 붉게 칠했으며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웃었고 마치 둘 사이에 아무런 균열도 없었던 것처럼 준서에게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연애 초반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아마 크림 파스타였던 것 같은데 틀렸어. 허니 머스터드를 곁들인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였지. 뭐, 괜찮아. 사람은 감정이 식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니까. 가볍게 던진 그 말에 준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식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내려와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은희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얇은 스웨터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고는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두 분이 저 없을 때 집 잘 보나보려고 구석에 카메라를 하나 달았거든요. 준서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방구석으로 다가가 가짜 화분 뒤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못하셨죠? 이런 건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죠. 은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걸 왜 설치한 거니? 이 집에서 누가 가짜로 살고 있는지 보려고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말투는 부드러움 하나 없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은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약했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든 걸 너무 멀리 가게 놔뒀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준서야.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기 전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온 한때는 강하고 엄격했던 여인이 이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어머니를 볼 수 없고 어머니가 밥 먹었니? 라고 묻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은희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거절할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잘못을 저질렀고 한밤중 각자의 방에 있었지만 준서와 은희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2층 복도에는 수면등이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살짝 닫힌 문 뒤에서 서연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새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저 되감기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눈빛이 나오는 장면으로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옅은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준서의 집에 처음 인사 왔던 날과 다름없이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나 상처로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서가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서연이 접시에 과일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희도 막 방에서 나왔는데 딸의 비정상적으로 밝은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서연이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일 없는데 무슨 일 있니? 그럼 오늘 점심 준비하지 마세요. 손님이 오시거든요. 준서는 서연을 보며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 응, 내 오랜 친구. 근데 온 김에 가족들도 초대했어. 내 남편, 내 시어머니, 그리고 깜짝 선물도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마치 두 개의 비수처럼 각자의 심장을 똑바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정오 11시 30분,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대학 시절 절친이자 현재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향미 씨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준서 오빠, 이쪽은 향미 언니, 남편분이신 남규 오빠야. 내가 자주 얘기했던 친구들이지. 오늘 가족 식사에 초대했어.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한테 가족 얘기 많이 들었어요. 향미 씨가 웃으며 친근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고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웃고 이야기하며 조금의 이상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은희는 밥 한 숟가락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에서 검은색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에요. 은희는 놀랐습니다. 무슨 선물이니?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색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준서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USB를 TV에 꽂고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부엌에 있는 은희와 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빛, 몸짓, 포옹, 입맞춤, 모든 것이 차가운 칼날이 되어 거짓된 파티의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향미 씨는 입을 떡 벌렸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가슴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연아, 왜? 서연은 TV를 끄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 어머니가 무너지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먼저 무너졌더군요. 그녀는 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빠, 난 더 이상 오빠를 탓하지 않을래. 오빠를 탓하면 한때 오빠를 사랑했던 나 자신을 낮추는 꼴이니까.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숨쉬기조차 힘든 무거운 공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향미 씨가 일어나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적인 일인데 저희가 보면 안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서연이 어깨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를 부른 건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이제 아무도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문이 닫히자 서연은 은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방금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정도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제가 막대 먹은 게 아니라 제게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준서가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렇게 상처 주지는 마. 어머니?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밤마다 내 남편을 껴안으면서 사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요? 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서연은 그녀의 맞은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극심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용서할게요.
하지만 오늘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존경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서 오빠도 더 이상 착한 사람인 척 연기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이 집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요. 피는 나지 않지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목동의 그 집은 마치 마비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없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편지 한 통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지만 비통함이 묻어나는 글씨였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것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너무 외로웠던 엄마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기엔 너무 냉정했던 저도 원망하지 마세요. 넓은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마치 생명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웃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향미 씨의 눈빛, 칼날 같던 비난의 말들, 그리고 한때 그의 장모였던 은희의 눈물 젖은 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준서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는 은희와의 감정이 상실과 외로움으로 인한 동정심, 변질된 가족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를 죄악의 수렁뿐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은희는 남편 영수 씨의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로 굳게 잠겨있던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잠들 수 없어 3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런히 걸린 셔츠 한 벌,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기억, 말수는 적고 엄격했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도 따라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그녀는 사위의 품에 기댐으로써 자기 자신의 남은 부분을 스스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가 작년 겨울에 떠준 털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목도리에서는 여전히 나프탈렌 냄새와 시간의 냄새, 그리고 마음속을 파고드는 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막힌 흐느낌은 과거를 향해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한때는 아내이자 어머니, 존경받는 여인이었던 과거. 이제 그 모든 칭호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사람을 보내 자신의 짐을 챙겨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돌아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 방식대로 치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찾지 마세요. 준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쓰던 물건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샴푸, 물컵, 뚜껑이 열린 채 남겨진 립스틱.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여인을 상기시키며 은희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내막은 몰랐지만 엿보는 시선과 반은 진실이고 반은 억측인 말들은 그녀가 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마치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한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믿음과 도덕심마저 잃어버린 그 자신이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 속에서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반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가족은 해체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목동의 그 집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외롭고 혼란스러우며 숨막힐 듯 무겁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준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의 1층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은희는 거의 2층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대화도 장보기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조용한 형벌을 함께 받는 낯선 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비는 아니었지만 눈물처럼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준서는 창가에 앉아 서연의 하얀 셔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그녀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희미한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소박하며 깨끗한 그 소녀의 특징적인 향기.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서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준서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 피곤할 때 그의 어깨에 기대던 모습,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운 것은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꽉 껴안아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길로 갈라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준서는 속삭였습니다. 빗속에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층의 은희도 사정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62세의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잘못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깃든 눈빛.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내면의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젊고 다정한 사위 준서가 그 빈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한때는 위안이었고 상실 후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악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친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은희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려 일어섰지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있어. 오늘 내가 밥할게. 준서는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난 며칠 동안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배춧국, 돼지고기 장조림, 깍두기 등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준서에게 밥을 퍼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서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감히 꺼내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찬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때 은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젠 이 일을 끝내야 할 것 같구나.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 알아. 내가 마음이 약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집을 나갈게. 이 집은 서연이와 내 것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가실 필요 없어요. 준서가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니, 내 말 들어. 난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젠 늦었지만 바로잡고 제대로 살고 싶어. 그녀는 일어서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어떤 벌이든 무릎 꿇고 받기 위해서. 그날 밤 준서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부드러운 제스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서연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눈물은 매트리스 한 구석을 흠뻑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엌 식탁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연이를 찾으러 가신다면 저도 가야 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남자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날을 기약하지 않은 채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에서 속죄의 길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가슴 아픈 후회는 같았습니다. 은희와 준서가 목동집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갔습니다.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이웃이나 친척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은 차갑게 식었고 철문은 깊은 고통과 죄악의 과거를 묻어둔 채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광진구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구했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조용하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학을 나왔고 엔지니어였으며 한때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일이 끝난 후에도 남아 낡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일기이자 서연에게 보내는 참회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 너는 초여름의 비를 참 좋아했지. 처마 밑에서 아이처럼 웃으며 맨발로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각나. 그거 알아? 난 아직도 거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배신한 놈의 얼굴을 볼까봐 두려워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준서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조용히 참회하며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한편 은희는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서연이 예전에 언급했던 곳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숨막힐 때 은둔하고 싶다던 경기도의 작은 펜션, 서연이 자주 앉아 책을 읽던 종로의 낡은 찻집,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던 서대문 근처의 작은 무료 진료소. 그녀는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 서연을 찾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지친 모습으로 무료 진료소에서 나올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돌아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이전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예상했던 것처럼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 왜 찾으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사과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은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첫 질문이 자신이 그토록 고뇌했던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겠다. 마음이 약했고 외로웠고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어. 제발 조금이라도 모정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내리렴. 하지만 침묵만은 하지 말아줘.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서연은 말이 없다가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해 계단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하지만 아파요. 제가 아픈 것보다 어머니가 100배는 더 아프실 거란 것도 알아요. 다만 모든 것이 한계를 넘었을 때 멈추는 법을 모르셨을 뿐이죠. 두 모녀는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쌀쌀한 가을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준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이 가족을 아주 서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예전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준서는 편지를 읽고 손을 떨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갈 희망 때문이 아니라 그와 장모가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차가운 비가 내린 듯 흐렸습니다. 목동집에서 은희는 몇 주간의 여정 끝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여 있고 사람의 온기가 없었지만 영정 사진만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족의 오랜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약속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내일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를 개봉하는 날입니다.
유언 보충서에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서류가 장례식 때 처리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충서라니.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는 은희와 가족의 오랜 변호사인 박 변호사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봉인된 편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친필 편지입니다. 가족들이 안정을 찾은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는 여전히 힘찼고 한 줄 한 줄이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은희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지난 수년간 내가 당신을 이 집에서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잘 알아. 나는 일에 너무 바빴고 무심코 당신을 내 뒤에 그림자로 만들었지. 미안해. 하지만 나도 준서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사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만약 언젠가 당신과 그 아이가 경계를 넘는 감정을 갖게 되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당신 마음에 솔직하게 살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딸 서연이에게는 상처 주지 마.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끝내고 진심이라면 맞서고 대가를 치를 용기를 가져.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해. 내 인생이 먼저 당신에게 빚을 졌으니까. 편지는 눈물 자국에 번진 듯한 비스듬한 글씨로 끝을 맺었습니다. 은희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찢어놓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슴을 저미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빛, 그녀가 숨기려 했었던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까지. 하지만 그는 책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녀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용기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느렸습니다. 내일 집으로 오너라.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익숙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영정사진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준서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편지 끝까지 읽은 그는 일어나 세상을 떠난 장인의 영정사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더 이상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없이 가볍게. 그날 오후 목동에는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잿빛 하늘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은희와 준서가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많이 야위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가는 붉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등 뒤에 서 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준서 오빠, 저 왔어요. 공기는 갑자기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연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물어볼 틈도 없이 서연은 스스로 집으로 들어와 배낭을 내려놓고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준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니? 서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밤마다 베란다에 서서
준서 오빠가 집을 나서는 걸 조용히 지켜보시던 밤들. 제가 부엌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저만 아는 방식으로 준서 오빠가 좋아하는 우유를 타주다가 깜짝 놀라시던 순간들. 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모든 게 실수였어. 서연은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는 피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 한번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제 남편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른 두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전 10배는 더 아팠어요. 아빠의 죽음은 오랫동안 은밀히 골마오던 붕괴에 불을 붙인 것뿐이에요. 준서가 고개를 들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어. 서연은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약했지만 무죄는 아니야. 오빤 내 믿음을 배신했어. 내가 떠난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오빠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두 사람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한 내가 틀렸나 봐. 은희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너무 외로웠을 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난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같았어. 어디가 한계인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도덕으로 사랑한다면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전 이미 서명했어요. 준서 오빠가 어머니를 선택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시 선택할지 결정할 길을 줄게요. 준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 이 집에서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방에 앉아 장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희가 전날 건네준 편지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양심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집을 떠나며 은희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진심 어린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된다면 모두에게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아버님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죄하기 위해 떠나겠습니다. 준서가 집을 떠난 후 목동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가 돌아올 때 들리던 조용한 문 열리는 소리도, 은희가 차를 끓여 그의 방 앞에 놓아두던 순간들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잊히지 않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와 준서 사이의 모호한 순간들을 목격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외로운 두 사람이 기댈 곳을 찾듯 시선이 마주쳤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고통스러운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불을 켜고 준서가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가 숨기려 했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외로움, 고뇌, 수치심, 그리고 후회. 계속된다면 모두에게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그 구절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계의 종지부였고 감정과 도덕의 왜곡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한편 준서는 신촌 근처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제곱미터도 안 되는 축축하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양심에 거리낄 것은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서연의 눈을 보거나 장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별 후 첫날, 그는 서연이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잘랐고 직접 짐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을 때마다 기억의 한 조각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기 휴가를 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줄을 썼습니다.
소설이 아닌 고백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장을 보고, 점심에는 밥을 짓고, 저녁에는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그 자신조차도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끔 그는 자취방 근처 공원에 앉아 손잡고 지나가는 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모든 편견을 넘어 심지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던 여자.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깨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술에 취해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의 사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희는 더 이상 다니던 교양 강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을 끊었고 모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소문을 알게 될까봐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마저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은희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남긴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과 우리 딸 모두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낡은 수첩 하나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떠나더라도 당신이 항상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오. 우리 딸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추위를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서연이 갑자기 목동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캐리어, 눈에 띄게 야윈 얼굴, 떠날 때처럼 밝지 않은 눈빛. 동네 사람들은 한때 동네의 자랑이었던 젊은 여성이 차갑고 말수가 적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자 수군거렸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가 와서 놀라셨어요, 어머니? 서연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왔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어머니가 저한테 솔직하게 살고 계신지 보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서연의 말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손을 떨며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와 무언가의 흔적을 찾는 듯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한 식사는 불편했습니다. 서연은 거의 먹지 않고 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떠난 후로는 연락이 없어. 서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썼던 옛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결혼사진도, 준서가 신던 슬리퍼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떠나기 전 설치했던 숨겨진 카메라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시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와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에서 느꼈던 직감이 그녀를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감이 사실일까 두려워 차마 다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느 날 어머니가 준서에게 차를 따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연인 같았고 가족 간의 거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해할 때 준서가 어깨를 부축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비 오는 밤 베란다 아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준서가 휴가 신청서에 썼던 옛 주소를 따라 그녀는 신촌 근처의 작은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7호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친 눈의 준서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잘 살아있네?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 서연은 USB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빠를 탓하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이 알아야 할 게 있어. 배신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 안에 남은 마지막 살아갈 희망을 죽인다는 걸. 준서는 고개를 숙여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오빤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겨우 3달 자리를 비웠다고 넌 내 어머니를 선택했어.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고귀한 것이지만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다면 영원히 짐이 될 뿐이야. 내가 용서하는 건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지 누군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준서를 만난 후 서연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썼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의심부터 어머니와 전남편의 잘못된 감정을 기록한 영상까지. 그녀는 SNS에 올리지도 법적으로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자료집으로 인쇄해 매일 아침 은희가 앉던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종이 뭉치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잠못 위로 이미 퀭했던 눈이 이제는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 추출된 사진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서연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글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딸로서 전 한때 강하고 아빠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황혼기에 홀로 되신 여성의 외로움을 이해해요. 하지만 왜 하필이면 제 남편, 제가 온전한 믿음을 걸었던 준서 오빠를 의지처로 삼으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게 도리를 가르치고 행복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지만 정작 어머니 자신이 그 도리를 짓밟으셨어요. 원망은 않겠지만 전 이 집을 영원히 떠날 거예요. 은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후회를 짓누르려는 듯 종이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편 준서는 그날 이후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그는 서대문 근처의 작은 절을 찾아가 공양주의를 자청했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침묵의 나날은 그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명예, 그리고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인격의 일부까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깨달음을 통해 속죄의 길을 선택하겠다. 언젠가 용서받는 날이 오기를.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기 위해서. 1년 후 서연은 서울대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잘 웃는 소녀는 아니었지만 눈빛은 훨씬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일하며 결혼 생활에서 배신당한 여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약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일어설 만큼 강했던 자신을. 은희는 목동집을 팔고 아무도 주소를 모르는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며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절에 갔습니다. 그녀가 치른 대가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딸의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피가 나지 않지만 아주 깊게 남습니다. 어떤 고통은 아무도 때리지 않았지만 평생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서연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와 은희, 그들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자기 반성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은희,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도덕의 욕망과 외로움, 그리고 분별력의 상실 앞에서 시험받는 잘못된 관계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62세의 은희는 한때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여성이자 딸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쳤던 어머니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그녀는 젊은 사위가 자신의 감정적, 이성적 공백을 파고들도록 허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본성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약하고 올바른 정신적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남성인 준서는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대신 장모에게서 육체적 친밀감을 찾으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명예뿐만 아니라 한때 신뢰받았던 남편이자 사위로서의 자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3세, 그녀는 온전한 보금자리를 꾸리기도 전에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신을 몰래 배신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대신 그녀는 침착하게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의 강인함과 관용이야말로 이 어두운 나날 속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감정은 분별력과 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외롭고 상처받았을지라도 성인은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배신은 두 사람 사이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가족의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죽이는 칼날입니다. 찰나의 유혹이 평생의 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의지가, 나이 든 사람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 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만큼 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